이년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노려! 당장 그만두지 못해! 평생을 뜨거운 불길 속에서 남을 구하며 살았지만 정작 제 인생의 텅 빈 공허함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게 30살이나 어린 여자가 다가왔을 때 저는 그것이 남은 생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릴 파멸의 불꽃인 줄도 모르고 몸을 던졌습니다. 제 전 재산을 둘러싼 그날 밤의 소름 돋는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또는 행복하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를 댓글로 한마디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예쁜 마음씨는 결국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겨운 인사 나누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다락방 열차에 오붓하게 머물다 가셔요. 지하 3층 주차장의 공기는 언제나 묵직하고 매캐했습니다. 고급 세단들이 뿜어내는 배기가스와 타이어 타는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올해로 68이 된 강철은 붉은 경광봉을 기계적으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화마와 싸우며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 올렸던 열혈 소방관의 과거는 이제 낡은 훈장처럼 그의 서랍장 깊은 곳에 처박혀 빛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5년 전 지독한 암 투병 끝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강철의 세상은 완벽한 무채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태석은 번듯한 대기업 과장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아버지를 찾는 일은 명절이나 제삿날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의무방어전을 치르듯 서늘한 얼굴로 머물다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강철은 남은 생이 그저 숨을 쉬기 위해 존재하는 형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적막한 지옥에서 도망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백화점 주차요원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차들의 흐름을 통제하느라 잡념에 빠질 틈이 없었으니까요. 차 안 빼고 뭐해? 늙어서 눈이 침침한가. 고급 외제차 창문이 내려가며 새파랗게 젊은 남자의 폭언이 날아들었습니다. 강철은 익숙한 듯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그였지만 이제는 자존심조차 말라비틀어진 낙엽처럼 바스러진 지 오래였습니다. 모욕을 밥 먹듯이 삼키며 8시간의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나면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도 유독 시린 바람이 주차장 입구를 타고 들어와 강철의 얇은 유니폼 깃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잠시 기둥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가는 거겠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스스로에 대한 연민조차 사치로 느껴지던 그 찰나였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매연 가득한 공기를 가르고 들려왔습니다. 강철이 흠칫 놀라 눈을 떠보니 눈앞에는 백화점 VIP 라운지 매니저로 일하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올려 묶은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고급스러운 유니폼, 그리고 언제나 차가운 대리석 같던 그녀의 표정이 오늘따라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강철은 황급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아, 예. 매니저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차에 문제가 생기셨나요? 수지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온기가 남아있는 피로회복제 한 병을 꺼내 강철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이거 드시고 하세요. 강철은 손끝에 닿는 따뜻한 온기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호의에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걸 귀한 분이.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는 강철의 등 뒤로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주차장을 울렸습니다. 저기요, 강철 아저씨.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강철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강철의 눈동자에
흔들림 없이 올곧은 수진의 시선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 아저씨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제 이상형이거든요. 순간 강철의 귓가에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주차장을 울리는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38살의 아름다운 VIP 매니저가 내일 모레 칠순을 바라보는 주차요원 할배에게 이상형이라니. 강철은 헛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안면 근육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저 같은 늙은이한테 그런 장난을 치시면. 강철이 손사래를 치며 물러섰지만 수지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저 진심입니다. 내일 또 올게요. 수지는 가벼운 목례를 남기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강철은 수진이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피로회복제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온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꽁꽁 얼어붙어 죽어있던 그의 심장에 누군가 강제로 불씨를 던져 넣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의 강을 건너뛰어 자신에게 직진해 오는 이 여자는 잿빛 일상에 찾아온 구원의 천사일까요? 아니면 남은 뼈대마저 불태워버릴 파멸의 악마일까요? 강철의 메마른 가슴 속에서 절대 깨어나서는 안 될 낯선 감정들이 위험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마치 출근 도장을 찍듯 매일같이 강철의 휴식 시간에 맞춰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캔 커피를, 때로는 직접 깎은 과일 도시락을 내밀며 그녀는 끊임없이 강철의 얼어붙은 세상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철은 남들 눈을 의식해 그녀를 밀어내고 호통도 쳐보았지만 수지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강철의 마음속에도 서서히 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이 설레기 시작했고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펴보려 애쓰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생애 마지막으로 찾아온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말 오후 차가운 쇳소리와 함께 강철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야?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강철과 수진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명품 쇼핑백을 든 채 얼굴이 불그락 달아오른 아들 태석이 서 있었습니다. 태석은 씩씩거리며 다가오더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들고 있던 생수 뚜껑을 열어 수진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뿌려버렸습니다. 아!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수진이 비틀거렸고 고급스러운 블라우스가 흠뻑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너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여우년이 노인네 구워 삶아서 한몫 챙겨보려고 수작을 부려? 우리 아버지가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 깔고 앉아 있으니까 호구로 보이지. 태석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시궁창보다 더럽고 날카로웠습니다. 백화점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여들었고 수지는 물을 뚝뚝 흘리며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철은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아들,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하며 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사업가라고 거짓말을 치고 다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며 정작 아버지의 외로움에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던 놈이 자신의 생의 유일한 빛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짝 마이너스. 주차장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둔탁한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태석의 고개가 휙 돌아가며 쓰고 있던 은퇴 안경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강철의 오른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붉어진 뺨을 부여잡고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 꽃뱀년 때문에 나를 때린 거야. 늙더니 돌았어. 폐륜적인 폭언에 강철은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닥쳐라, 이 호로자식아. 평생 내 껍데기만 빨아먹고 산 거머리 같은 놈. 내 놈 눈엔 애비가 돈다발로밖에 안 보이지. 오늘부로 너랑 나는 천륜을 끊는다.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강철은 온몸을 떨고 있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돌아서며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태석이 악을 쓰며 발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철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아버지라는 무거운 허울을 벗어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철은 30년을 살아온 텅 빈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곳곳에 묻은 아내의 흔적, 그리고 아들을 키우며 버텨온 세월의 먼지들이 그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낡은 이민 가방을 꺼내 옷가지 몇 벌을 쑤셔 넣었습니다. 아저씨, 당분간 제 오피스텔에 계세요. 제가 모실게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붙잡던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철은 현관문을 닫고 나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희생했던 소방관 김강철, 아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던 늙은이 김강철은 그 문 안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이제는 오직 수진이라는 여자에게 남은 생을 걸어보기로 한 미련하고도 용감한 노인의 치열한 도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할 이 위험한 로맨스는 과연 어떤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수진의 오피스텔은 10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강철에게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거대하고 아늑한 안식처였습니다. 동거의 시작은 꿈결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뜨면 앞치마를 두른 수진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주차장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수진은 퉁퉁 부어오른 강철의 낡은 발을 대야에 담그고 직접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저씨 발이 제일 멋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하고 따뜻한 발이잖아요. 수진의 그 말 한마디에 강철은 평생 쌓인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장에 모아둔 연금과 적금을 헐어 수진에게 예쁜 옷을 사주고 맛있는 것을 먹이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아들의 저주스러운 폭언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강철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마취제는 그리 오래가지 않아 효력을 다했습니다. 동거 2개월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잠에서 깬 강철은 옆자리가 서늘하게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 밖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빛을 따라 거실로 나간 강철은 닫힌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수진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한겨울의 냉기 속에서 수진은 얇은 슬립 차림으로 웅크린 채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 강철에게 들려주던 나긋나긋한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몹시 다급하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재촉하지 좀 마. 눈치채면 다 끝장이야.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그 영감 도장만 찾으면 바로 처리할게. 영감? 도장? 강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수진이 말한 영감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녀가 찾고 있는 도장이 인감 도장이라면, 강철의 머릿속에 주차장에서 아들 태석이 핏대를 세우며
내뱉었던 말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15억 노리고 접근한 더러운 꽃뱀년. 강철은 숨소리를 죽인 채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침대 위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꽉 감았지만 요동치는 심장 소리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와 강철의 등 뒤에 안겼습니다. 평소라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을 그녀의 체온이 그날 밤만큼은 뱀의 비늘처럼 차갑고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의심이라는 독버섯은 한번 피어나자 걷잡을 수 없이 강철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평소보다 일찍 주차장 교대를 마치고 예고 없이 집에 돌아온 강철은 현관문 도어락을 열다 말고 동작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미세한 발그락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강철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방에서 수진이 강철의 짐이 들어있는 서랍장을 정신없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강철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저씨, 일찍 오셨네요. 옷 정리를 좀 하려다가. 수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황급히 서랍을 닫았지만 강철의 시선은 이미 서랍장 안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강철이 자신의 전 재산인 본가 아파트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그리고 모든 예금이 들어있는 통장들을 숨겨둔 비밀 상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닫히는 서랍 틈으로 분명히 밑바닥에 두었던 붉은색 도장함이 위로 꺼내져 있는 것이 강철의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래요. 고생이 많네. 강철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0살 어린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가 아무 조건 없이 다가왔다는 기적.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사냥꾼의 덫이었을까요? 수진이 건네는 따뜻한 보리차가 오늘은 사약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철은 거대한 비극의 파도가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하는 법입니다. 수진이 출근하고 강철 혼자 오피스텔에 남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우중충한 오후, 복도 끝에서부터 무언가 무거운 것들이 쿵쾅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오피스텔의 얇은 현관문이 맥없이 뜯겨나갔습니다. 먼지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떡 벌어진 어깨에 문신을 한 건달 2명과 그 중앙에 서 있는 아들 태석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버지. 신접살림은 좀 달달하신가? 태석의 목소리는 조롱과 희열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내 놈이 여긴 어떡해. 강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태석은 대답 대신 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강철의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집어던졌습니다. 펄럭이며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은 온통 붉은색 인주가 찍힌 차용 증서들이었습니다. 채무자 이수진, 도박 자금 및 사채 대출금 12억 원. 서류에 적힌 숫자와 이름이 강철의 망막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내가 말했지? 그년 아주 질 나쁜 꽃뱀이라고. 불법 도박장의 빚이 10억이 넘어가는 년이 아버지가 주차요원 직거리하면서 풍기는 호라비 냄새가 좋아서 접근했겠어. 아버지, 그 강남 아파트. 그거 노리고 치밀하게 접근한 거라고. 태석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달들에게 턱짓을 했고 건달들은 강철을 힘으로 제압한 뒤 강철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아 태석에게 넘겼습니다.
태석은 거친 손놀림으로 강철의 은행 어플을 열어젖혔습니다. 강철은 얼마 전 아들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정황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이를 막기 위해 급히 아파트를 처분하고 현금화하여 통장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그 피 같은 돈 15억. 평생 불길 속을 뛰어들며 그을린 패와 맞바꾼 강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태석이 스마트폰 화면을 강철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출금 잔액 0원. 이체 내역 15억 원 예금주 이수진. 이게 무슨... 강철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15억이라는 거액이 어젯밤 새벽 3시에 수진의 계좌로 몽땅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수진이 자신의 서랍장을 뒤적거리고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OTP 카드와 보안 카드를 몰래 훔쳐내 완벽하게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강철은 미친 사람처럼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폰을 주워들고 수진 내 사랑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통제 불능 상태로 덜덜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기계음,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기계음이 오피스텔 거실을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하하, 이 멍청한 늙은이. 늙어서 주책을 떨더니 전 재산 다 뜯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네. 내가 경찰에 신고는 해줄게. 꽃뱀한테 물렸다고 싹싹 빌어봐. 태석은 바닥에 주저앉은 아버지를 발로 툭툭 치며 악마처럼 웃어댔습니다. 강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곱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 생명을 내던졌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남은 것은 친아들의 조롱과 사랑했던 여자의 처참한 배신이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보며 짓던 그 맑은 웃음, 자신의 발을 닦아주던 그 부드러운 손길, 모든 것이 지독한 거짓말이자 끔찍한 기만이었습니다. 갑자기 강철의 가슴 중앙에서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무섭게 흔들리며 주변의 소리들이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강철은 자신의 심장을 쥐어뜯듯 부여잡고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입 밖으로 컥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바닥의 차가운 냉기가 그의 뺨에 닿았습니다. 죽어가는 강철의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자신을 쓰레기 보듯 내려다보는 아들 태석의 서늘한 구두 코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렇게 바보처럼. 강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처절한 파멸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강철을 짓누르던 깊고 어두운 심연의 바닥에서 아주 미세한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을 때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낯선 병실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강철은 마른 침을 삼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코에는 차가운 산소줄이 꽂혀 있었고 팔등에는 수액 바늘이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살아있다는 안도감보다는 차라리 그 차가운 오피스텔 바닥에서 숨을 거두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는 끔찍한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아들 태석의 서늘한 눈빛, 그리고 전 재산 15억 원이 수진의 계좌로 빠져나가 있던 스마트폰 화면. 모든 것이 생생한 악몽처럼 강철의 뇌리를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대가가
고작 친아들의 조롱과 사랑했던 여자의 배신이라니. 강철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손끝에는 아무런 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칵 소리와 함께 무거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한번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수진이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다르게 초췌해진 얼굴의 수진은 병상에 누워있는 강철을 보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주저앉을 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 백화점 주차장에서 가끔 보았던 백화점의 실질적 소유주 박 회장이 특유의 위압적인 걸음걸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철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배신감에 휩싸인 강철이 쉰 목소리로 절규하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쇳소리가 섞인 미약한 신음뿐이었습니다. 수지는 곧장 강철의 침대 곁으로 달려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눈물방울이 강철의 앙상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만 울고 일어나라, 수진아. 뒤에 서 있던 박 회장이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 회장은 강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들고 온 가죽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강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강철 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똑똑히 들으시오. 강철은 저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박 회장과 수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당신 아들 김태석? 그놈이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벌린 건 알고 있었소? 놈은 작년부터 불법 선물 옵션에 손을 댔다가 20억이 넘는 빚을 졌소. 당신의 그 아파트 15억을 노리고 위조 인감과 가짜 위임장까지 만들어서 사채업자들에게 넘기려던 찰나였지. 박 회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강철의 이성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돈은 이 여자가. 강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하자 박 회장은 서류 봉투 안에서 은행 지급 정지 확인서와 박 회장 명의의 신탁 계좌 내역서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돈을 빼돌린 게 아니야. 당신 아들놈이 고용한 사채업자들이 오피스텔로 들이닥치기 직전에 당신 돈 15억을 내 신탁 계좌로 안전하게 피신시킨 거지. 당신 통장에 그대로 뒀다간 며칠 안으로 당신 아들놈이 위조 서류로 전부 빼갈 게 불 보듯 뻔했으니까. 당신 서랍을 뒤진 것도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소. 당신 아들놈의 그 파렴치한 짓을 막기 위해 수진이가 내게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며 매달렸던 거요. 진실은 강철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노린 꽃뱀인 줄 알았던 수진은 강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핏줄인 아들은 아버지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악마였습니다. 강철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병실 안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강철은 여전히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강철의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 없을 것 같던 그 오만한 여장부가 돌연 강철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황한 강철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박 회장은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내 딸아이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에게 이런 몹쓸 꼴을 겪게 해드려서요. 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이라니? 강철이 수진을 바라보자 수진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세요? 20년 전 성수동 봉제 공장 화재 사건. 그때 무너지는 천장 밑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던 소방관 아저씨. 그게 바로 저예요. 그 순간 강철의 뇌리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번뜩였습니다. 시커먼 연기로 가득했던 공장, 무너져 내리는 불기둥, 그리고 기침을 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교복 입은 소녀. 강철은 자신의 방화복을 벗어 소녀에게 덮어 씌우고 불길을 뚫고 나왔었습니다. 그때 입은 오른쪽 어깨의 화상 흉터는 아직도 강철의 몸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그때 그 학생이라고? 강철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평생 아저씨를 찾았어요. 백화점 주차장에서 우연히 아저씨를 다시 봤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수지는 강철의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흐느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아저씨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돕고 싶었죠. 하지만 아저씨 곁에서 아저씨의 그 따뜻하고 바보같이 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커져버렸어요. 30살이라는 나이 차이 따위는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강철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심정지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회한이었습니다. 이런 천사 같은 여자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불나방처럼 뛰어든 이 가여운 여자를 창녀 취급하며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늙고 못나서 널 의심했다.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얽히며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기적 같은 인연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지랄들을 하고 자빠졌네. 그때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산산조각 내는 짐승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실 문이 떨어져 나갈 듯 거칠게 열리며 나타난 사람은 바로 아들 태석이었습니다. 태석은 병원에서 강철이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가 혹시라도 유언장을 고치거나 경찰에 신고할까봐 입을 막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텅 비어 있어야 할 병실에 수진과 백화점 소유주인 박 회장이 함께 있는 것을 보자 태석의 얼굴은 일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너 이 꽃뱀년, 내가 감히 여길 기어들어와? 우리 아버지 돈 15억 꿀꺽 삼키니까 살이 떨리게 좋지? 당장 그 돈 내놔. 그 돈 내 돈이야. 태석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수진을 향해 돌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태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찾는 그 돈, 내 신탁 계좌에 아주 안전하게 모셔져 있다. 이 파렴치한 놈아. 진실을 마주한 악마의 낯빛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뭐? 신탁 계좌? 웃기지 마. 그 돈은 내 집 팔아서 나온 내 돈이야.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태석은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15억이라는 돈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그는 완전히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는 강철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아버지, 당장 저 여자들한테 내 돈 내놓으라고 해.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정신을 못 차리나 본데 내가 사채업자들한테 넘어가면 아버지도 무사할 줄 알아. 박 회장은 기가 찬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종자구나.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널 키운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니.
내 놈이 만든 위조 인감 도장과 가짜 아파트 매매 위임장, 그리고 불법 도박장의 진 채무 내역서까지 전부 복사해서 방금 전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 넘겼다. 박 회장의 차가운 선고에 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가 어딨다고? 증거? 내 놈이 고용한 그 무식한 사채업자들이 오피스텔 문 부수고 들어와서 행패 부린 CCTV 영상, 그리고 내가 인감 위조업자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그걸로 부족할까? 박 회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태석의 숨통을 조이는 단두대의 칼날 같았습니다.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관 3명이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김태석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존속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망설임 없이 태석의 양팔을 꺾어 뒤로 돌리고는 차가운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금속음이 병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대기업 과장이라는 태석의 알량한 허울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아버지, 나 좀 살려줘. 나 이대로 감방 가면 회사에서도 잘리고 인생 끝장나. 아버지. 태석은 그제야 현실을 직시한 듯 바닥에 질질 끌리면서도 강철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버지를 치매 노인 취급하며 죽일 듯이 노려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며 구걸하는 비루한 짐승 한 마리만 남았을 뿐입니다. 강철은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댄 채 경찰에게 짐승처럼 끌려가는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의 슬픔도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끌고 가십시오. 강철의 낮고 단호한 한마디에 태석의 비명소리는 더욱 커졌지만 강철은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갉아먹던 거머리 같은 인연을 제 손으로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석의 발악하는 소리가 복도 멀리 사라지고 나서야 강철은 길게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 강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온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자는 철저한 파멸이라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을 구원했던 자는 20년의 세월을 돌아 가장 아름다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흐드러진 벚꽃잎이 흩날리는 1년 뒤의 봄날. 교회에 위치한 작고 고풍스러운 성당 안에는 따스한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영롱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강철은 어색한 듯 검은색 턱시도의 나비 넥타이를 연신 만지작거렸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는 숨길 수 없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저씨, 아니 여보. 오늘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눈부시게 하얀 실크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다가와 강철의 팔짱을 꼈습니다. 30살이라는 숫자의 간극, 그리고 세간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들. 그 모든 장애물은 두 사람이 겪어낸 죽음과 배신의 위기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강철은 수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고맙소. 내 텅 빈 인생에 찾아와 준 기적, 평생 갚으며 살겠소. 딴딴따단.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하고도 성스러운 반주가 성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객이라고는 혼주석에 앉은 박 회장과 강철이 현역 시절 동고동락했던
늙은 소방관 동료들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결혼식보다도 진실하고 묵직한 축복의 공기가 그곳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철과 수지는 깍지를 낀 두 손에 힘을 주며 버질로드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객석 맨 앞줄에 앉은 박 회장은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훔치며 환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을 태석의 존재는 이미 강철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소거된 지 오래였습니다. 줄의 신부의 따뜻한 축사가 이어지고 강철과 수지는 제단 앞에 서서 서로의 눈동자를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20년 전 잿더미 속에서 맺어진 생명의 끈이 돌고 돌아 황혼의 끝자락에서 영원한 사랑의 맹세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철의 눈가에 투명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생전 다시는 느끼지 못할 줄 알았던 벅찬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다가가 입을 맞추는 순간 성당 지붕의 높은 창을 넘어온 찬란한 황금빛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기와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